그러면 또 계속해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매입세 특례에 관한 문제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230페이지 매입세 특례에 관한 문제들을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이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는 경우 매입세 공제, 의제 매입세 공제를 포함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자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는데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없는 게 밑에 무엇일까? 과세 재화의 원재료인 면세 농산물을 구입했어요. 그러면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죠. 이거는 다음 2번 사업자로부터 부재료를 구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어요. 예,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이용해서 할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환경 미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면세 임산물을 구입했어요. 면세 임산물이니까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 거죠. 이거 매입세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매입세액이 없는 거다. 매입세액이 없다. 답이 3번이 되겠네요. 4번은요. 일반 과세자로부터 비품을 구입하고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받았다. 이건 매입세 공제되는 거고. 3번은 매입세액 자체가 없는 겁니다. 다음 2번 의제 매입세 공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만 의제 매입세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 1번에 답이 있네요. 제조업만이 아니라 식당 되죠?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네, 나머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농산물 등도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예. 의제 매입세 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누적 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예. 맞고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은 104분의 4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네. 제조업이 104분의 4. 식당은 108분의 8인데 예, 아니죠 저기 2억 원 이하 2억 원까지는 2억 원 이하는 108분의 8 그런데 109분의 9를 적용하죠. 2021년도까지. 다음에 3번 부가가치세법상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기억하시죠? 자, 공통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 귀속에 따라 구분하되 실지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죠. 맞습니다. 다음 감가상각 자산의 공통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 확정신고 시에 과세기간의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5% 이상 증감된다면 예,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그렇죠? 다음 애정신고 시 애정신고 기간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였다면 확정신고 시 정산할 필요가 없다? 이거 틀렸죠? 네, 우리가 애정신고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이 있었다면은 확정신고 때 또 공급가액의 변화가 생겼으면 다시 정산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에 4번은 해당 과세기간 중에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그냥 본다. 네.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이면 아예 전부 다 그냥 매입세 공제로 보겠다. 맞습니다. 다음 4번 사업자의 대손세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옳은 것 대손세 공제는 과세 사업자와 면세 사업자에 대하여 모두 적용될 수 있다.
틀렸어요. 면세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1번은 아니고 2번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된다. 공급일이 속하는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확정신고 과세기간까지. 뭐 확정자가 없지만 맞았죠. 다음 대손세액 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예정신고 시 또는 확정신고 시 공제한다. 틀렸습니다. 대손세액 공제는 예정신고 때는 대손세액 공제를 안 해요. 확정신고 시에만 한다. 그래서 3번이 벌써 옳은 거 찾아야 되네. 2번이 옳은 거네요. 2번. 2번이 옳은 거죠. 3번은 이거 틀렸어요. 예정신고 때는 안 하고. 그 다음에 4번은 대손세액 공제액은 대손 금액의 110분의 10을 곱한다. 대손 금액을 어떻게 구하죠? 대손 금액에 아니 대손세액은 4번이 맞았는데 대손세액 공제 대손세액은 대손금액의 110분의 10 이게 110분의 10을 곱하면 세금이 나와요. 그러면 2번이 어디 틀렸다고 봐야 되겠다. 네, 4번은 확실히 맞습니다. 지금 제가 계산기 두들겨 봤어요. 맞습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이게 저기가 빠져서 그런 것 같아요. 과세 기간이 아니라 확정이죠. 확정. 자, 한번 여러분 4번은 답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4번. 4번은 4번이 답이다. 다음 5번. 의류 도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한공의 2020년 제1기 확정신고와 관련된 다음 자료로 대손세액 공제 가감 후 매출세액을 구하면 얼마냐. 대손세액 공제를 가감한 다음에 매출세액을 구하라. 자, 내국신용장에 의해서 수출을 했어요. 그러면 과세표준이긴 하지만 여기에 세금은 매출세액은 없죠. 다음 국내 매출액 5,500만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분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그랬으면 이 중에서 500만원만 매출세액이죠. 500이 매출세액이고 다음 전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포함된 국내 매출 관련 채권 220만원 부가세 포함해서 이것이 거래처의 파산으로 당기에 대손이 확정되었습니다. 전기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포함됐다는 것은 세금을 냈다는 거죠. 냈는데 당기에 와서 대손이 확정돼 가지고 세금을 못 받았다 이겁니다. 부가세 얼마를 못 받았어요? 20만원 못 받았으니까 이때 이걸 포함해야 되겠죠. 대손세액 공제 20만원. 그러면 500만원에서 20만원을 빼면 480만원. 480만원이 답이 돼야 되겠네요. 그죠? 1번이 답이다. 자, 다음 문제.
신고와 납부 등에 관한 문제 풀어볼까요?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1번 애정신고 기간분에 대하여 조기 환급을 받으려는 개인 사업자는 애정신고를 할 수 있다. 예, 애정신고 하면 되죠. 조기 환급 대상자는. 그 다음에 2번 사업 부진으로 애정신고 기간의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 기간의 공급가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는 애정신고 할 수 있죠. 예. 다음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된다. 이거 틀렸군요. 네, 폐업일이 속하는 날에 다음 달 25일 내에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과세 기간까지 안 기다리죠. 다음 달. 그래서 3번이 옳지 않다. 자, 다음 문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애정신고기간의 환급세액은 애정신고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한다. 그렇죠. 30일 내에 환급한다고 그랬죠. 아니, 이거 틀렸다. 애정신고 때는 환급을 안 한다고 그랬죠. 예. 자, 환급은 실제로 확정신고 때만 해줍니다. 애정신고 때는 신고를 했다가 나중에 확정신고 때 애정신고 때 환급세액을 차감한 세액만 내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애정신고 기간이 경과한 후에 30일 내에 환급해주는 게 아니라 확정신고 기간이 경과한 후에 30일 내에 해주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습니다. 자, 2, 3, 4번 한번 읽어볼까요? 조기환급 신고를 한 부분은 애정신고 및 확정신고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되겠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조기환급 대상이 되죠. 네.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결정 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을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네, 환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관할 세무서장이 수정을 요구해 가지고 결정해서 수정해서 신고하라 할 때 가산세는 내야 돼요. 환급은 해주는데. 다음에 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반 환급은 각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한다. 맞죠? 확정신고 기한 후 30일. 다음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조기환급이 가능하다. 맞죠? 사업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조기환급이 가능하다. 맞죠? 영세율 등 조기환급 기간별로 당해 조기환급 신고기한 경과 후 25일 이내에 환급하는 것이 아니라 30일에 일반 환급은 30일, 조기환급은 절반 15일 이내에 환급한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가산세에 관한 규정이다. 옳은 것은 이랬어요.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에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해서 2%? 1% 아닌가요? 미등록이 2%고 지연 이건 20일 이내에 등록하면은 이건 이제 정상 등록인데 그래서 1번은 1%니까 틀렸죠. 다음에 2번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는 경우는 지연발급이죠. 공급가액의 1%, 이것도 1% 틀렸고. 다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 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않은 과세 표준 또는 미달 과세 표준의 0.5% 그렇습니다. 영세율은 세금이 없으니까 세액의 몇 프로가 아니라 무조건 다 과세 표준의 0.5%였어요. 가산세가 다 똑같았죠. 0.5%. 그래서 3번 맞았습니다. 다음 4번은 뭔가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3%. 이거 이제 뭐예요? 공급받지 않고 받았다. 가공 세금계산서죠. 가공 세금계산서. 그래서 그건 2%가 아니라 제일 높은 3%였어요. 가산세율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이과세에 관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예, 이제 다 끝났군요. 문제풀이가. 자, 간이과세 1번 문제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화를 수출한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맞아요. 간이과세자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2번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의 개인사업자와 이게 틀렸군요. 개인사업자만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법인은 무조건 다 일반과세자입니다. 그래서 2번이 옳지 않다. 3번은요. 간이과세자가 음식점업과 제조업 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의제매입세의 공제 됩니다. 간이과세자. 또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이다. 네, 과세표준이 공급대가다라고 그랬어요. 공급대가 곱하기 공제율 부가가치율 곱하기 세율 이렇게 한다고. 자, 그러면 다음 중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 안 되죠. 네, 변호사는 이거 공급대가인 걸 안 따집니다. 직업이 변호사 직업 안 되고 양복점은 가능하죠. 개인사업자로서 직전년도 공급대가가 4천만 원인 자, 네, 양복점이 되겠네요. 자, 음식점업이지만 8천만 원이니까 안 되고 또 4번은 법인사업자니까 안 되죠. 네. 다음에 3번은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에 대해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되 둘 이상의 업종을 겸용하면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그래야 되겠죠. 다음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맞죠?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없다 했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죠. 그 다음에 4번. 여기 보기 4번만 볼까요? 간이과세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해당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해줘. 이렇게 하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잖아요. 매입세액의 10%. 다음 4번.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의 합계액이나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공급대가의 합계다. 맞고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맞고 간이과세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3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납부 의무가 면제되나 일반과세자는 납부 의무 면제 규정이 없다. 맞아요.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3천만 원 미만이면은 신고는 하지만 세금을 내지는 않는다. 납부 의무 면제 규정이라는 걸 적용하는 거죠. 그러면 4번이 틀렸나요?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 간이과세자가 안 되는 게 세금계산서 발급 못하는 거하고 이 대손세액공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세금계산서 발급도 안 했는데 대손세액공제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래서 못 받는다. 4번이 답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부가가치세 문제를 딱 풀면서 이론 정리가 한번 쫙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우리가 다시 앞으로 가서요. 우리 제3장 소득세 이론으로 한번 가볼까요? 113페이지입니다. 자, 먼저 이 소득세의 개념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하고 많이 다르죠. 자, 소득세란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소득세는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예요. 그래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득세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의 특징.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TAT 2급에서 소득세 중에서 여러분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은 근로소득세입니다. 근로소득세. 소득세 중에서도 실기시험에는 근로소득세만 나와요. 나머지 소득세는 이론시험으로만 나옵니다. 이론시험으로만 출제를 하죠. 그래서 근로소득세 중심으로 해서 실기는 연습할 거고 이론을 할 때는 두루두루 모든 세금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소득세의 특징을 보면 먼저 소득 원천설에 따른 과세소득을 정한다는 겁니다. 자, 소득 원천설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법령에 제한적으로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이거예요. 이것을 열거주의라고도 해요. 열거주의. 소득 원천설,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고 법령에서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이 개인이 얻는 소득이라는 게 이게 종류가 너무 다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얻는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통해서 이걸 과세를 해야 되는데 이러이러한 것은 신고해달라라고 열거를 해놨어요. 그거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거예요. 열거하지 않은 거에서는 과세하지 않는 거. 이것이 바로 열거주의 소득 원천설이 되겠습니다. 자, 다만 예외적으로 이자와 배당소득은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것이라도 유사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포괄주의를 채택하는데 유형별로 포괄주의를 채택하기 때문에 다른 소득은 열거된 것만 과세하지만 이자와 배당은 일일이 다 열거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이 파생적으로 많이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세법을 매년 금융 상품들이 새로운 금융 상품들이 이자와 배당과 관련된 이런 펀드 상품들이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그런 거 나올 때마다 세법을 바꿔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자와 배당에서는 포괄주의를 채택한다. 그래서 유형별 포괄주의라는 얘기입니다. 원칙은 열거주의. 근데 이자와 배당은 포괄주의. 다음, 소득 종류별로 과세를 한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주1에 소득세의 종류가 주1에 표시가 되어 있겠죠. 아래 가서 주1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의 종류별로 과세를 하는데 그 종류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그래서 우리가 2배사 근연기 이렇게 수험생들을 위해서 2배사 근연기를 외우라고 그래요. 예, 2배사 근연기가 뭐냐? 이게 종합과세되는 소득세입니다. 종합과세되는 소득세 2배사 근연기 이거 중요하죠. 그래서 이 2배사 근연기는 어떻게 하냐면 종합과세라는 게 뭐냐면 이 6가지를 소득을 전부 합친다는 거예요. 예, 전부 합쳐서 과세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뒤에 가서 여러분이 이제 2배사 근연기를 공부하다 보면 여기 원칙이라고 써놓은 건 뭘까요? 예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예외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시험에서는 분리과세가 어느 거냐 이런 걸 물어보기 때문에 2배사 근연기 중에서 종합과세가 안 되는 예외가 꽤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분리과세. 예, 분리과세. 특정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로서 과세를 종결한다. 네, 그러니까 2배사 근연기 중에 모두가 종합과세가 아니에요. 종합과세가 원칙이지만 지금 아까 예외가 있다는 게 바로 이 분리과세예요. 분리과세. 예. 분리과세 하는 것은 종합을 하지 않는다 뜻이죠. 그러니까 예외가 바로 이겁니다. 이 예외 사항들이 여러 건이 있을 테니까 2배사 근연기 중에 분리과세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2가지 소득세가 있는데 이 2가지 소득세는 퇴직과 양도소득인데 이것은 분류과세라고 해서 종합을 하지 않아요. 네, 분류과세라고 해서 왜 종합을 하지 않느냐? 2배사 근연기는 대개가 단기에 자기가 뭔가 소득 활동을 해서 얻은 소득입니다. 단기에. 네.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단기에. 그런데 퇴직소득을 한번 볼까요? 퇴직금이거든요. 퇴직소득이. 퇴직금. 이 퇴직금이 금년에 퇴직금 받았다고 해서 이게 금년에 내가 뭘 노력해서 퇴직금 받는 게 아니죠. 과거에 5년, 10년 이렇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여기 장기간에 걸쳐서 이 소득이 발생되게 된 거예요. 네, 돈을 이번 연도에 받았을 뿐이지 퇴직소득은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이 된 겁니다. 양도소득도 마찬가지죠. 양도소득도 자, 아파트를 아니면 아파트 토지나 건물 같은 것이 이제 양도소득세에 해당이 되잖아요. 예.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무거나 다 차를 팔고 사고 팔았는데 양도소득세 내라는 얘기 못 들었죠? 예. 토지나 건물 같은 거. 그러면 양도소득세에 해당되는 것도 장기간에 걸친 거예요. 장기간에 걸쳐서. 그래서 양도소득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만약에 토지를 1억에 샀는데 5억에 팔게 됐다. 그러면 4억이나 올랐는데 4억이 1년 만에 올랐겠느냐 이겁니다. 4년, 5년, 10년.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한 거다. 그래서 이거는 합산을 하지 않는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별도로 과세한다 해서 분류과세 2개. 그러면 소득세가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소득세의 종류는 모두 8가지다. 8가지 중에서 퇴양, 여기 앞자를 따서 퇴양은 분류과세를 하고 2배사 근연기는 종합과세를 해요. 그러면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를 하니까 이 소득이 발생했을 때 바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와 이배상 근형계는 6가지를 합친다 그랬죠. 그러면 이거는 언제 신고를 하느냐? 예,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매년 5월달. 예, 매년 5월에 우리가 종합소득 신고 기간이다. 그래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종합소득 신고 기간으로 정해놓고 예, 모든 개인이 여기에 있는 소득이 있는 걸 전부 합쳐서 5월 달에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소득 종류에 따른 종류별로 과세를 하고 또 종합과세 하는 것은 종합과세를 한다. 다음 세 번째 소득세의 특징은요. 개인 단위로 과세합니다. 예. 부부지간이라고 해도 합치질 않아요. 예. 가족관계에 합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나쁜 저의가 있으면 합쳐요. 예. 어떤 거냐 한번 볼까요? 소득세법은 개인을 단위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동거하는 가족과 함께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손익 분배 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인 단위 과세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 나중에 여기 뒤에 나오죠. 누진과세라는 거. 누진과세. 이 누진과세가 뭐냐면은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단일 세율이다 그래서 거래를 100만 원을 하든 거래를 1000만 원을 하든 그 거래 금액에 관계없이 세율은 똑같이 10%를 적용하잖아요. 근데 종합소득세는 이 소득의 크기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져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소득이 낮으면 낮은 세율을 적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개인 사업자가 좀 낮은 세율을 적용할 목적으로 공동사업 해서 가족끼리 동거하고 있는 가족끼리 이제 보통 부부지간이겠죠. 부부지간으로 해서 사업을 뒤에 쪼개서 운영을 하는 것처럼 만드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혼자 하는 거야. 실제로는 혼자 하는데 명의만 배우자로 명의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것이 허위로 밝혀졌다 그러면 이것은 한 사람 거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합산 처리한다 이거죠. 그런 경우는 그것이 허위로 밝혀지면 자 원칙은 개인 단위 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원천징수 제도를 줍니다. 원천징수. 자, 이 개인들의 소득이다 보니까 국가가 개인 한 사람을 상대로 해서 전부 세금을 징수하려면은 굉장히 행정이 복잡하고 행정요원 인력이 많이 투입돼야 되겠죠. 그래서 머리를 쓰는 거죠. 원천징수 아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회계 배울 때 급여 사업자가 급여를 지급할 때 그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를 사업자가 떼버리잖아요. 이게 원천징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받는 자의 조세를 징수하여 국가에다가 대신 납부를 해주는 겁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원천징수 제도라고 합니다. 원천징수. 그래서 원천징수가 여러분 우리가 급여를 받을 때도 원천징수를 당하지만 만약에 은행에다가 예금을 했어요. 그러면 예금을 해서 이자가 만약에 10만 원이 발생했다. 그러면 10만 원에 대한 또 세금을 은행이 떼어간단 말이에요. 그 은행이 갖는 게 아니라 은행은 원천징수 하는 사업자니까 원천징수 해가지고 국가나 그건 이제 소득세는 국가에,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대신 해주고. 자, 원천징수 제도가 주 2에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네, 다음 페이지에 정리되어 있네요. 원천징수 제도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예납적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나중에 다시 한번 정산을 한다는 의미고, 완납적 이 말은 정산하지 않는다. 이걸로 끝. 이게 뭐예요? 종합과세 안 한다는 뜻입니다. 요 밑에 게.
자, 내용을 읽어보면 예납적 원천징수라는 것은 소득을 지급할 때 일단 원천징수를 하고 확정신고할 때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가지고 확정신고를 다시 하는 거예요. 이 확정신고를 언제 한다고요? 해마다 5월 달에. 해마다 5월 달에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급여소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급여소득만 있으면 확정신고를 2월 달에 해요. 2월 달에. 연말정산이다 해가지고. 예. 급여소득만 있는 사람은 연말정산한 것이 확정신고예요. 그런데 나는 급여소득도 있고 사업소득도 있다. 예. 아니면 이자소득도 있다. 급여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 확정신고해야 돼. 그렇다고 해서 은행에서 이자 10만원, 20만원 받았다고 해서 종합과세. 그러면 웬만한 급여 근로자들이 다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자도 작은 거는 종합과세 안 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분리과세에 해당이 돼요. 자, 하여튼 예납적 원천징수. 예납적 원천징수라는 것은 나중에 확정신고 때 다시 한번 정산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완납적 원천징수는 뭐냐? 원천징수로서 모든 과세가 종결된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다른 데에서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완납적 원천징수 하면은 우리가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은 복권 당첨금, 당첨이라고 그러네. 당첨. 복권에 당첨됐다. 만약에 1억에 당첨됐어요. 그러면 20%. 세금이 20% 붙어요. 그러면 이제 2천만 원이 되겠죠? 2천만 원 떼고 8천만 원을 받고 끝. 이게 완납적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다시 복권 당첨금 8천만 원 소득을 자기의 급여소득하고 안 합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완납적 원천징수라는 말은 원천징수함으로써 그 건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하고 정산하거나 합치는 종합과세를 하지 않는다. 이런 원천징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제도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득세의 5번째는 인적공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물세라고 그래서 인적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과세를 하죠. 그런데 이 소득세는 부양가족이 몇이냐, 배우자가 있느냐, 이러한 인적사항을 감안해가지고 과세를 하고 그리고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누진세율.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6%부터 42%까지 있는데 7단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소득세의 세율표는 7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6%부터 6%, 15%, 20 몇 프로, 30 몇 프로, 40%, 뭐 42%에서 전부 6단계. 7단계. 6단계가 아니라 7단계. 다음에 6번째, 신고납세주의. 부가가치세도 신고납세주의를 채택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소득세도 신고납부하는 겁니다. 신고납부. 고지서가 나오지 않아요. 고지서 안 나오고 신고납부다. 소득세는 신고납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는 것을 우리가 5월 달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예요. 이게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라는 게 종합소득 신고서 맨 앞에 나오는 양식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소득세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